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그 당시를 살던 젊은 청춘들, 2030 세대입니다. 2030 세대가 열받은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명확하게 온건파와 급진파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당시 그 2030 세대들이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2년 뒤, 이모군란 2년 뒤에 벌어졌던 갑신정변이라는 거예요.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은요, 정말 빵빵하게 잘 나가는 소위 금수저 집안의 2030 아들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요, 이모군란의 결과 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막 이렇게 특히 멜렌도르프 뭐 목대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좀 뭐 하는 거야?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재정 고문으로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이 멜렌도르프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문이니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거 하시오 할 때 뭐가 필요할까?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 뭐니도 머니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돈이 지금 없어요. 지금 조선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멜렌도르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지금 일단 없으니까 돈을 좀 찍어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재정 고문으로서. 근데 여러분들 이 돈을 찍어냈을 때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겪었어요. 경복궁 중건할 때 왜 당백전이라는 거 발행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몇 년 지나가지고 이 멜렌도르프가 또 돈을 찍어내자고 한단 말이지. 그때 바로 당시 2030 이 세대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앞에 지금 경복궁 중건 당백전 그 사례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안 되겠다. 차관을 빌려오자.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 우리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는 형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급진파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대를 메고 정적 생명, 내가 한번 해볼게. 멜렌도르프, 온건파 기다려. 급진파, 김옥균, 내가 일본 가서 돈 빌려올게. 차관 빌려올게. 라고 해서 정적 생명을 담보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됩니다. 차관을 못 빌려와요. 자, 이러면서 급진 개화파들의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급진 개화파들의 어떤 정적 지분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국의 주도권은 이제 멜렌도르프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급진 개화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 때 이거 그 찬스 참 좋았어. 당시 그 청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일부 병력이 베트남으로 이동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지금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와 지금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병력이 지금 베트남으로 이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됐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병력만 빠졌을 뿐인데, 그러니까 좀 오판한 그 소지가 없지 않아 있죠. 자, 어쨌건 그 찬스를 뭘로 잡았냐면 우정총국, 이 우정총국은 우리가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정총국 테이핑 끊는 거야. 개소식 때. 이때 이제 정부 관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민씨 세력들이 주요 곳곳에 있으니까 그들 다 모일 거 아니야. 여기에서 불을 지릅니다. 불이야! 그러면서 우정총국 내부에 있었던 리셉션 장소에 있었던 이 온건파들 민씨 세력들이 하나씩 둘씩 문으로 뛰쳐나올 겁니다. 뛰쳐나올 때마다 팍 제거를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갑신정변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화파들이 어디로 바로 갔냐면 창덕궁을 갑니다. 창덕궁의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들이니까 이들이, 그죠? 이들을 확보하면서 개혁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거예요. 이 급진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개혁을 요구했는데요. 이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자, 호조 중심의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조는 어딘지 아시죠? 이호 예병 현공. 여기서 호조는 재정을 담당하는 지금의 재정경제부라고 보시면 돼요. 기재부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재정부, 기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조에서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근대 사회와 전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근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냐면, 왕실 따로, 국가 따로, 왕실 재정 따로, 국가 재정 따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 재정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없네. 투명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급진개혁파들은 일본 그 개혁 내용들 보면서 공부한 거죠. 근대 사회의 특징은 투명성이다. 그래서 왕이 쓰는 돈조차도 국가 예산이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금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 재정을 일원화시키고 이것을 관리하는 곳을 호조로 통일시켜야 된다. 재정의 일원화를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조법. 당시 그 백성들이 어떤 세금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보자. 지조법의 개혁. 여러분 중요한 건 토지 분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가 2030 잘 나가는 집안의 금수저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들 다 양반 지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땅 나눠주는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지조법이라고 하는 세금을 좀 이렇게 깎아주고 조절해놓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와요. 신분제 폐지. 근대 사회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신분제 폐지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메이지 유신에서 신분제 폐지 나왔듯이 우리도 신분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까지 몇천 년간 내려왔던 이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개항 이후에 우리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그 과제는 바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신분제로부터의 해방. 그 신분제로부터 해방을 지금 갑신정변 세력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해상공국의 철폐. 특권 세력 인정하지 않겠다. 독점 세력 인정하지 않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근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정하고요. 투명한 거예요. 어느 특정한 세력들한테 힘을 몰아주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 지금 들고 나옵니다. 해상공국. 보부장들한테 어떤 그 특권을 주는 어떤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해상공국 혁파. 그 다음에 이제 규장각 없애라. 이 규장각도 이제 정조 때 이제 세워진 그런 곳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패한 공간이 된 거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세력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없애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 정강의 핵심은 뭐냐면 신분제 폐지를 필두로 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근대적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내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 14개조 개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일본 모델이 있으니까 그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개혁을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민씨 세력들이 뭔가 이상해. 특히 명성황후도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창덕궁에 있다가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건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해. 뭔가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그 민씨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 거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알겠죠? 우정총국에서 지금 제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사고가 터졌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선을 대가지고 다시 청나라 쪽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아직 일부 병력 남아있잖아요. 그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에 밀고 들어옵니다. 이 급진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창덕궁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때 이 개화파들을 좀 지지해줬던 일본 병사들이 있거든요. 일본 병사들이. 그 일본 병사들과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에서 교전을 벌여요. 여러분 생각해봐.
일본 군대랑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에서 교전을 벌였어.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이거는 청일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망자가 나와봐. 이러면 이게 외교적 문제가 되면서 선전포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전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게 이게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미국하고 중국 군대가 지금 맞서 싸운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지금 이게. 속 터져.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이때 너무 병력이 많고요. 힘이 셌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 군대와 이 개화파들을 쫓아냅니다. 이 급진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2030 세대들. 애들은 결국 일본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일 만에 진압됩니다. 이걸 우리는 3.1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청이 진압하니까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그 창덕궁에서 이 청나라와 일본이 교전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청나라와 일본도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전쟁 벌어지겠는데? 자기들도 굉장히 긴장했던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안 되겠다. 지금 이 조선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이건 화약고, 청일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화약고를 여기다 지금 배치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우리 일단 군대를 다 물리자. 한반도에서 군대 빼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텐진 조약. 그래서 양군이 철수하기로 합니다. 대신 만약 혹시 조선에 들어올 시에 군대를 또 파견할 시에는 그 상대편 국가에 통보한다. 철수하되 통보한다. 라고 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확히 10년 뒤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군대가 또 들어와요. 그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통보합니다. 일본 군대 또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10년 뒤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 도화선이 또 텐진 조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청나라가 진압했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물러나는 계기를 마련했죠. 자, 이때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기층민들은요. 지금 이 급진개화파에 대한 증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급진개화파 지금 누구랑 손잡으면 일본과 손잡았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급진개화파가 일본과 함께 왕과 왕비를 사로잡았다고 이런 나쁜 것들 하면서 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려요. 자, 일본은 이에 대해서 너희들 왜 우리 공사관을 불태워? 조약 체결해. 라고 해서 한성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바로 배상금을 지불, 그리고 공사관 신축 비용 지불,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갑신정변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가 이야기했죠. 2030 빵빵한 금수저 집안의 아들들, 2030 세대가 일으켰던 사건이다. 일단 여기 의의를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청춘들은 이런 시대는 안 되겠다.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비록 잃어버리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 대의에서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갑신정변을 그 엘리트들, 소수의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가려고 시도했다라고 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 자, 그런데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죠?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했으니까 남은 거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겠죠.
자, 이제 갑신정변 실패 이후,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10년 뒤,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과연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어떤 모습일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